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60년대가 되면 이제 경제 성장의 리더로서의 박정희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초기에 이 군사 정부가 있을 때 아직 그 삼공화국이 출범하기 이전에 경제 정책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64년 이후에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저기 있는 사진이 이제 포항제철을 만들 때의 그 사진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판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83 조치 때의 사진입니다. 모든 사채를 동결을 하면서 부실 기업들을 살려주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83 조치 때인데 1972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경제 성장을 하지만 끊임없이 위기가 있었던,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이 위기들을 미온적으로 좀 처리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위기가 반복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한계를 좀 드러냈던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1960 이게 66년입니다. 66년에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아주 이례적으로 2박 3일 동안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면은요, 한나절 정도 있거나 아니면 1박 2일 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국에 있기 좀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특히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한국 자체가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66년에 이 존슨 대통령이 왔을 때에도요,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유엔군을 습격을 해가지고요, 유엔군 6명하고 한국군 1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 와 있는데 그 순간에 북한에서 유엔군을 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슨 대통령이 있으니까 비상을 걸진 못했지만 존슨 대통령이 돌아간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오래 있긴 쉽지 않은데 2박 3일을 이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파병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한국을 오기 전에 마닐라에서 베트남전 참전국 회의가 열립니다. 베트남에 미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투 부대를 파견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마닐라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서울에 들려서 있는 건데, 사실 이 시기는요,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허니문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사에서 한미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 하면은 지금 이 시기하고 1980년대 초중반 시기를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 80년대 초중반 시기는 박정희 정부 후반에 있었던 한미 간의 갈등을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고, 요 시기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전투 부대를 파병을 해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70년대가 되면 자주국방을 외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핵을 개발하려고 했고요. 또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이 존슨 행정부 때 좋았던 관계가 닉슨 행정부에 가면서 변하면서 뭔가 우리가 너무 미국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나타났던 변화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제 두 가지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른 두 개의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는, 또 시기마다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인이었지만 곧바로 공산주의자가 됐고요. 또 이제 군사정부의 지도자가 될 때는 굉장히 비동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미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경제성장의 지도자이면서도 사실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었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자주국방으로 나갔던, 왜 이런 변화들이 있었을까? 저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좀 다양한 중요한 변곡점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변곡점은 저는 군정 시기에 있었던 경제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는 뭔가, 저는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1962년에 있었던 통화개혁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통화개혁을 한 게 우리나라 두 번째 통화개혁을 한 건데요. 첫 번째가 1953년에 전쟁 기간 중에 통화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왜 했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지금 원조를 가지고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50년에 이 전쟁이 시작될 때의 환율하고 53년의 환율이 바뀔 수밖에 없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근데 이승만 정부는 그걸 안 바꾸겠다고 하고 미국은 바꾸자고 하고, 이 논의 과정에서 이 통화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통화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5.16 쿠데타 직후에는 통화 개혁을 할 별로 명분이 없었는데 통화 개혁을 합니다. 이게 왜 하냐면 통화 개혁을 하면 국권화폐를 신권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일정 정도를 킵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국내에 자본을 만드는 겁니다. 국내 자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자본을 가져오기 힘드니까 국내 자본을 만들겠다. 이제 이 과정에서 통화 개혁을 했는데, 이 통화 개혁을 하자마자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 개입을 해서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 국가가 어떻게 자본을 만들어서 국가가 투자를 하냐.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이 군사정부에서 박정희의 경제고문을 했던 분이 박희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의 분인데, 이분의 박사 논문이 인도에서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던, 저는 그림이 그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도에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입니다. 지금도 인도 헌법은요, 인도를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사실은 인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안 하지만 헌법 자체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랬고요. 특히 그 당시에 인도는요, 제3세계 비동맹의 지도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에서 이거는 사회주의다, 안 된다. 그래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통화개혁을 하면서 모든 은행의 계좌들을 봉쇄를 했었는데 이걸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풀어주면서 박정희의 옆에 있었던 경제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5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 당국하고 협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오면서 이게 내가 그냥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현실에 벽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민정이양을 번복을 하고 군정을 연장하겠다고 했다가 미국하고 갈등을 빚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저는 한번 박정희가 이 정권을 잡고 들어오면서 현실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만 국가라는 걸 이끌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느꼈던 것 같고요. 또 한번 바뀌는 게 이제 6.3 사태와 한일협정, 그리고 베트남 파병입니다. 5.16 쿠데타를 하고 군사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여러 가지 슬로건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하나는 민족주의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 그리고 이거는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일협정이나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슬로건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쪽으로 급격하게 돌아서게 되는 거죠. 현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돌아서게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컸던 것이, 저는 JP의 몰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종필의 몰락입니다.
사실 김종필은 실제로 5.16 쿠데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종필은 1950년대에 군 내에서 부정부패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4.19 혁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 내의 지도자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거죠. 군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5.16이라는 걸 계획해서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그거를 실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지도자로 박정희를 갖다 앉힌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에서 제3공화국으로 가는 시기에 민주공화당을 실제로 조직을 했고요. 또 민주공화당의 조직 과정은요, 이전에 50년대에 있었던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다릅니다. 김종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새로운 청년들을 불러 올렸어요. 새로운 어떤 정당 방식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상해요. 예전 정당하고 달라요. 그것도 굉장히 비밀리에 지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공산당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까지 받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결국 성사시킨 것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김종필이었고요. 또 민주공화당 내에서 박정희의 권력을 탄탄하게 한 것도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삼선 개헌을 하면서 김종필이 몰락을 합니다. 1964년 헌법에 의하면 박정희는 연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1963년 선거를 한번 하고요. 67년 선거를 한번 하면 71년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5.16 쿠데타를 주도했고 민주공화당을 만들었던 김종필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삼선 개헌을 하게 되면서 결국 김종필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종필이 몰락을 하니까 무슨 상황이 오게 되냐면 박정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요,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하게 되고, 내가 뭘 할 때 이걸 해도 될까? 또 날 견제할 수 있는 내 측근 저 사람이 이거를 허락을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옆에서 이거를 체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60년대와 70년대 관료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가 가장 모범적인 관료제가 있었던 시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70년대가 되면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게,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게 국가 이 정부의 부서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가 그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정책들은 청와대 내에 비서실에서 다 이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관료들이 이 자기가 있는 부처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성과를 내고 승진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청와대에 좀 갈 수 있을까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료제가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기폭제가 됐던 박정희의 경제 과외교사라고 했던 김학렬 경제 기획원 원장이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박정희 주위에서 박정희한테 조언을 하고 체크할 수 있는 사라진 것, 이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70년대 와서 이제 닉슨이 독트린을 하고 나서 주한미군 일개사단 철수를 하는, 이거는 이제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을 하면서 미국한테 약속을 받았던 게, 한국이 가 있는 동안은 주한미군을 한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 철수를 하거나 감축시키지 않겠다라고 존슨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들어와서 뒤통수를 친 거예요. 주한미군은 갑자기 한개사단을 철수를 시켜버린 겁니다. 한국 정부와 의논하지 않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때 나오기 시작한 게 자주국방 구호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75년에서 남베트남이 패망을 했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를 하죠. 우방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다. 사실은 남베트남 패망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도와주질 않죠. 미국이 73년 초에 베트남에서 나오거든요. 파리 평화협정 이후에 나오고 한국군도 나오고요. 근데 75년에 망하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이제 부분들이 70년대부터 계속해서 한국 사회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의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유신을 했을까? 사실 저는 거기에는 71년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던 시기인데 미중이 접근을 하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70년부터 한국이 북한하고 적십자 회담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풀리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근데 박정희는 위기라고 느낀 거예요. 주한미군도 한계사든 나가지, 미국도 접근을 하지,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비상사태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이 비상사태 선포한 내용들이 다 위헌 조항들이에요. 이게 국민의 자유를 이 비상사태에서는 좀 제한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헌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유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큰 충격을 준 게 부인이었던 이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사건.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게이트와 카터로 가면서 미국과의 갈등. 이 부분들이 박정희가 끊임없이 사실은 변화해 가는 데에 중요한 어떤 변곡점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1917년에 태어나서 79년까지를 보지 않고요.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시기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박정희를 바꿨던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거는요. 관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 관통하는 게 아니고 국가 운영 방식인데요. 일단 강한 지도자 그리고 그 강한 지도자가 이끄는 강한 국가라고 하는 부분은 관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가혁명과 나에 보면 박정희가 본인이 본받아야 될 4개의 어떤 지도자와 모델 얘기를 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맨 왼쪽이 이집트의 나세르입니다. 이집트의 이분도 이제 장교였는데 원래 왕정 국가인 거를 뒤집어 버리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하면서 이집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어떤 비동맹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독일을 통일을 하고 독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지도자고요. 세 번째가 일본의 메이지 왕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네 번째가 터키의 케말 파샤입니다. 1920년대 이후에 터키의 근대화를 이룩했던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가 중심이 된 근대화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박정희란 개인은 조금씩 이 변화를 겪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곡점을 통해서. 그러나 박정희가 만들려고 했던 사회와 박정희가 만들려고 했던 또 박정희가 추구했던 그런 어떤 국가 정치 시스템은 큰 틀에서는 초질관하게 갑니다. 강력한 국가, 강력한 지도자. 사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만주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젊었을 때 가장 이 혈기왕성하고 가장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생산적일 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곳이 바로 만주입니다. 근데 이 만주는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이상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곳이 만주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만주에 세웠던 어떤 공장들이고요. 그래서 이 만주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그 전에도 뭐 이 홋카이도나 다른 지역에 했던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하는 거는 바로 만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족 협화라고 해서 만주에 너무나 많은 이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족이라고 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로 좀 협해야 된다. 이게 뭔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뭔가 어떤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를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60년대는 잘 안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거 사회주의 체제 아니냐, 안 된다 해서 요 부분들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70년대에 가면서 이제 유신으로 나아가면서 요 부분들이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초지일관 어쨌든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국가와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또 변하지 않고 계속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영웅전이 아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인물을 영웅으로서 뭐 본인이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초지일관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에 있어서의 개인이라는 것은 변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바로 개인이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시대를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개인입니다. 역사는 영웅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